중국의 경제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한국 경제도 어렵게 되었죠. 특히 중국에 많은 수출을 하는 화장품 업계나 면세점 사업, 관광업 등 중국인들이 거리마다 가득 메웠던 명동의 상권도 죽은 지가 오래죠.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개싸움에서 중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미국이 가진 기축통화의 힘, 즉 달러는 아직 위안화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높은 장벽이죠. 중국이 개방개혁을 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 생산된 저가 제품들을 미국의 서민층에게 제공하면서 미국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며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중국은 달러를 벌어서 좋고 미국은 값싼 물건을 제공받아서 좋고 서로 윈윈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미국 채권을 사고 국방력에도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며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경제가 성장한 만큼 인건비도 늘어나다 보니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제품은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시진핑은 이미 강력한 종신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중국몽이라던가 1대1로라던가 남중국해 암초의 섬을 어거지로 만들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해군을 키워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제 중국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시진핑의 정책들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 사드를 설치하여 중국까지 내려다볼 수 있게 조치를 한 거죠. 사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사드 시스템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사드 쏠 동안 이미 서울 시내는 불바다가 되었을 거니까요. 미 국방부도 사드로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드의 설치는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보자면 중국은 잘 자란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신흥국 위기처럼 미국은 달러를 풀어 적당히 길러진 신흥국의 경제 위기를 이용해 그 나라의 은행과 자원, 알짜 부동산들을 헐값에 가져가 버립니다. 명분은 신흥국의 경제 위기를 돕고 금융선진화를 위한답시고 그 나라의 은행들부터 침투하고 부동산 그리고 자원산업까지 탈탈 털어먹는 수법이죠. 중국이라고 그렇게 안들한 법이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키워진 나라입니다. 사회주의를 그렇게 싫어했던 미국 정부가 중국의 개혁 개방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생산품들을 엄청나게 수입을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1978년 덩샤오핑이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중국의 상황은 암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으로 약 4천만 명이 굶어 죽고 문화 대혁명으로 사회가 깊이 분열되면서 중국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은 진짜 참새가 쌀 쪼아 먹는다고 참새를 다 때려 죽였네? 어떻게 됐겠어요? 참새가 해충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해충이 퍼지고 대기근이 들어서 그냥 스케일 있게 거의 남한 인구만큼 4천만 명이 굶어 죽은 거야. 정말 대단하다. 당연히 공산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었죠. 아니 배고파서 굶어 뒤지는 마당에 무슨 충성이요. 그것을 다시 일으키고자 바로 덩샤오핑은 실용주의를 내세워 개혁개방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이렇게 덩샤오핑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위해 3가지 정책을 펴게 됩니다. 첫 번째,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되어야 그 다음이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낙수효과, 대기업, 프렌들리 같은 비슷한 말인데요. 개혁개방의 첫 출발로 그 핵심은 연안도시들을 경제 특구로 지정해 자원을 집중시키는 불균등 발전 전략이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어촌이었던 선전을 특구로 정함으로써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그 과실을 나누겠다는 거죠. 두 번째, 도광양회. 미국의 자금을 끌어와야 했던 덩샤오핑은 대외 정책으로 도광양회를 내세웁니다. 도광양회란 칼날에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뜻으로 와신상담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미국의 절대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광양회의 정책은 앞으로 100년간 지속되어야 한다고도 했죠. 거의 100년이면
덩샤오핑이 집권한 1978년으로부터 2077년까지를 말합니다. 세 번째, 집단 지도 체제의 도입. 문화 대혁명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마오쩌둥 같은 지도자가 폭주하거나 천안문 사태처럼 당시 분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한 명의 최고 지도자가 아닌 7인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공동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혁 개방을 통해 중국을 현대화시킨 덩샤오핑의 뜻을 시진핑이 바꾸고 있는 거죠. 시진핑은 집단지도 체제를 무너뜨리고 종심집권을 통한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도강양해를 벗어나 분발유의, 즉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시작한 1대1로, 즉 신실크로드 구상은 역풍에 직면했고요. 위안화를 무기로 약소국들의 인프라를 가로채는 약탈적 부채 외교가 벌어지면서 중국식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통해 패권을 장악하는 것처럼 시진핑도 위안화를 찍어서 주변 신흥국들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중국의 야욕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앞세워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를 통해 트럼프 역시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11월 중간선거까지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고 수위까지 아마 높여갈 겁니다. 중국을 압박할수록 미국의 일자리가 더 창출될 거란 희망을 미국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중국 제품에 관세를 겁나 매기고 미국의 공장을 세우도록 장려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 부흥을 이끌어가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역 분쟁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미국이나 중국 둘 다 좋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수록 스마트 팩토리, 즉 공장 자동화가 진행이 되고 이는 신흥국에 산재해 있던 값싼 노동력을 이용했던 산업들이 다시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트럼프는 애플에게도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그래서 애플의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대표적인 기업 폭스콘도 미국의 공장을 2개 설립한다고 하죠.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으로 지어질 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런 흐름을 직시하고 14억 인민들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마찰이 심화될수록 수출이 줄 것을 미리 대비하는 거죠. 하지만 갑자기 중국 내수가 활성화되기는 힘들고 1대1로 통해서 건설 경기를 엄청나게 키우고는 있는데 이게 농민공을 또 활용해 분당 같은 신도시를 만들어 그들을 강제 이주시켜 경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시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용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시진핑도 권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배가 채워진 인민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욕구 충족이 안 되죠. 특히 농민공들이 원하는 건 대도시의 인프라, 즉 학교와 같은 교육이나 병원과 같은 의료 시스템을 도시민들처럼 이용하는 것이 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종신집권으로 독재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시진핑이 엄청나게 정책들을 펼쳐나가는데요. 중국몽, 1대1로, 중국제조 2025, 농민공 이주계획, 내수 활성화 등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터진 판빙빙 탈세 사건 유명하죠. 제가 시진핑 절대 권력에 대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독재체제를 강화하려니 정적들은 제거해야 하고, 그런데 이게 정적들만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란 거죠. 판빙빙 사건의 배경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 즉 상하이방이죠. 그 측근이었던 정칭웅 전 국가부주석 집안의 돈 세탁 통로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의 초점은 판빙빙이 아니라 연예계에 깊이 연루된 정칭웅 세력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게 또 웃긴 게 중국 정부로부터 10조 원의 벌금형을 받고 해외로 도주한 부동산 재벌 정치현 홀딩스 회장 거원구이, 이 양반이 최근 판빙빙과 중국 국가부주석인 왕치산, 즉 시진핑의 오른팔이자 실세죠. 성관계 동영상을 내가 직접 봤다고 폭로한 거죠. 근데 이 거원구이 회장이 헛소리 같지 않은 게 부동산 사업하면서 중국 실세들의 자금 관리를 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10조 원의 벌금형을 때릴 만큼 견제하는 거죠.
시진핑도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경쟁 세력들 다 때려잡는 상황인데 오른팔이 엮인 겁니다. 오른팔이 묶인 거지. 물론 모로세로 계속 대응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결국 시진핑의 국가 정책들이 중국의 경제 위기를 더 앞당기는 꼴이 될 것 같은데요. 집단지도 체제와 국가주석 임기제를 폐기하고 종신집권을 꿈꾸고 있는 지금의 시진핑. 향후 50년간은 도강량에 하라던 덩샤오핑의 유언을 어기고 미국과 사사건건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거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을 보세요. 어떻게 털렸습니까?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이미 금융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했고요. 자율변동 환율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OECD 가입하고 뭐 축제 분위기다. 와, 막 우리도 선진국이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태국에 위기가 생기더니 점점 전염이 되고 환율이 미친 듯이 뛰네. 결국 그 환율 방어 한다고 얼마 없던 달러 다 털어놓고 결국엔 IMF 원조 받는 신세가 됐죠. 그 뒤로는 말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은행들, 미국의 거대 자본들에 의해 지분이 60% 이상 넘어갔고요. 각종 서울 대도심에 있던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빌딩들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덤으로 금 모으기 운동까지 해서 서민들이 가지고 있던 금도 거저 가져갔어요. 물론 이 금 모으기 운동을 일제시대 국채보상 운동에 빗대어 엄청나게 국가에서 홍보하면서 서민들만 털렸어요. 연예인들도 엄청 동참시켰죠. 근데 부자들은 금 절대로 안 내놨죠. 그리고 외환위기 터졌는데도 달러 사재기하고 금고에 넣어놓고 그 당시 부자들은 이 외환위기가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달러당 900원이던 환율이 몇 달 만에 달러당 2,000원을 넘어가는 널뛰기 환율. 결국 손해는 국민과 기업이 보고 이익은 환투기꾼들과 은행들이 챙겨갔죠. 자, 그럼 중국의 진짜 위기가 시작되려면 바로 이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율변동 환율제. 이것이 시작되면 환율이 미친년 널뛰듯이 통제가 어렵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걸 시장 원리라고 말하죠. 시장 원리는 개뿔. 조지 소로스 같은 애들 풀어서 환율 공격하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게 환율입니다. 태국이 그렇게 무너졌죠. 소로스의 바투아 공격.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에 자율변동 환율제를 받아들였고요. 환율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은행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죠. 신흥국들이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국 환율 절하식